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이번 회차는 프리미어리그랑 K리그로 배치됐고요. K리그가 이 마지막 라운드 조금 어려운 경기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EPL은 좀 그나마 좀 무난한 매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아챔 준우승 후에 그 지난 주말 인천과의 경기에서 이 뭐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선수들, 그 데뷔전을 치른 선수가 3명이나 출전했었죠. 전반 초반 인천의 공세에 밀리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이 조성훈 골키퍼가 슈퍼세이브로 막아내면서 좀 버텼죠. 그 전역한 심상민도 왼쪽 풀백으로 나서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아침 결승에 가지 못했던 이승모는 공격 진영에서 유연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임상엽이 교체 투입 후에 측면에서 좋은 공격력도 보여줬죠. 서울은 지난 주말 강원과 비기며 잔류를 확정했죠. 상대팀 강원이 공격 의지가 없이 거의 비기기 작전으로 거의 전원 수비 체제로 나섰고, 서울은 기성용의 정교한 패스 플레이로 뚫어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점유율 75%를 기록한 서울인데 슈팅이 단 6개밖에 없었어요. 강원의 수비 조직이 굉장히 좋았던 경기죠. 아넥스 감독 부임 후 보여주는 그 짜임새 있는 수비력은 확실히 견고했습니다. 왼쪽 풀백 이태석이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긴 하는데 김진야가 대체 자원으로 충분히 나설 수는 있습니다. 포항은 아침 준우승의 아쉬움을 마지막 홈경기 승리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신진호나 신강훈, 주말 인천 원정에서 휴식을 취했던 이 노련한 선수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죠. 서울이 최근 포항 상대로 결과에서 웃었지만 이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포항이 앞서 있었거든요. 이승모가 합류한 만큼 포항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이 서울 수비 조직의 짜임새가 워낙 좋은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포항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과 성남 경기인데요. 강원은 결국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됐죠. 11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주말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아주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고, 이게 적중하며 서울을 거의 질식시켰죠. 이 3백과 5명의 미드필더 모두 수비적으로 내려섰고, 최전방에서 이정엽도 하프라인 부분에서부터 상대 미드필더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최용수 감독인 만큼 프로볼 대비한 수비 조직 완성에 힘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도 김대원을 향한 역습의 속도는 날카로웠죠. 김대원이 워낙 원맨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니까요. 성남이 지난 주말 광주를 상대로 아주 극한의 효율 축구를 보이며 잔류를 확정했죠. 올 시즌 내내 성남이 자랑했던 두터운 수비 축구로 광주의 빠르고 날카로운 공세를 잘 막아냈습니다. 수비 라인에 미스가 발생을 해도 위기 상황에서 이 김영광 골키퍼의 미친 듯한 그 슈퍼 세이브가 아주 빛났던 경기죠. 성남 포백 라인은 누가 어떤 선수들이 나서든 확실히 안정된 수비력을 보였고, 중원의 미드필더들 역시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득점력이 너무 저조한 것이 흠이죠. 강원은 서울전과 큰 변화 없이 선발 명단을 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변화를 찾기보다는 최적의 선수들로 승강 프로를 대비하는 그런 모드로 들어설 것 같아요. 성남의 수비력이 촘촘하고 견고하긴 하지만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에 주전들을 모두 내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팀 모두 현재 수비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이 김대원과 이정혁 카드의 역승 콤비가 이 한 번만 성공한다면 이 경기 강원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광주와 인천 경기인데요. 광주가 지난 주말 성남 원정에서 거의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고도 상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조나탄의 마무리 슈팅 부정확으로 이 강등이 확정이 됐죠. 중원에서 이승민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이 최전방에 나선 엄원상의 활약이 좋았지만 두텁게 수비 라인을 세운 성남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조나탄은 이 상대 수비를 달고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 이 골게터다운 위치 선정도 좋았는데 아직 실전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않아서인지 긴박한 상황에서의 슈팅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죠. 알렉스 중심의 중앙 수비 라인도 상대 역습 전략에 잘 대비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천은 지난 주말 마지막 홈경기에 주전들을 총출동시켰죠. U22 카드도 활용하지 않고 베스트 전력으로 나섰지만 이 경기 초반 무고사의 골 감각이 살아나지 않았죠. 상대 센터백에 비해 피지컬 우위를 앞세워서 공략했는데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상대 어린 선수들의 활동량과 압박에 좀 고전했고, 이 후반 측면 공격수들의 교체 투입 이후에는 어려운 경기를 했죠. 이 포항이 임상혁 투입하면서 인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저조한 경기력이었죠. 강등이 확정된 강주죠.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처질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이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반면 인천은 지난 경기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진 모습이었고 마지막 경기 결과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광주가 우세하게 가져갈 경기죠. 광주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첼시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이 주중 브라이튼 상대로도 1대1로 비기면서 부진한 경기력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내용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했죠.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예요. 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수차게 헤딩골로 앞서갔는데 이 중원에서 경기 운영이 밀렸습니다. 역습의 속도도 살려내지 못했죠. 뭐 벤나마, 보웬 이 두 선수가 측면에서 기량이 나쁘지 않았는데 중앙에서 측면으로 전개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안토니에게 찬스 연결도 잘 안 됐고 포나스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며 운도 따르지 않았던 경기죠. 세트피스 공격과 수비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보였던 웨스트햄입니다. 첼시가 주중 와포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죠. 경기 초반 이 홈팀 와포드의 측면 돌파와 얼리 크로스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맨디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선제 실점하면서 크게 흔들릴 뻔했죠. 흔들리던 첼시는 와포드의 거센 공세에 좀 휘청였습니다. 상대의 거센 전방 압박에도 고전했죠. 아무래도 조르진뇨마저 부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약점이었죠. 알론스의 적절한 오버래핑으로 마운트가 이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전반 막판 상대 역습을 동쪽골 내주고 말았죠. 후반 티아고 실바가 들어오며 그 흔들리던 수비 라인을 좀 정비는 됐어요. 후반 지혜가 그 박스한 논스톱골로 역전을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 그좀 와포드의 그 거센 저항에 밀렸던 첼시였죠. 부상 결장자가 많았던 첼시가 약체 와포드에 고전했고 그 찰로바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격진의 부상자들이 복귀한 만큼 확실히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첼시지만 이 중원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도 최근 중원의 경기 운영이 밀리면서 고전하는 모양새죠. 첼시가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이 주축 부상자가 많은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웨스트햄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는 뉴캐슬과 벌리 경기인데요. 뉴캐슬이 주중 노리치 상대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 아직 무승이죠. 리그 14경기에서 7무 7패입니다. 근데 이날 전반 8분 만에 센터백 클락이 상대 역습을 저지하려다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였죠. 어쩔 수 없이 수비적으로 내려설 수밖에 없었고 공격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노리치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9명 전원이 거의 수비적으로 내려섰죠. 박스 안에도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버텨냈습니다. 후반 초반 상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 얻어내며 선제골을 기록했는데 문전 혼전 상황에서 결국 동점골 내주면서 승리를 놓치고 말았죠. 번니가 주중 울버햄튼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며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죠. 울버햄튼의 측면 공략에 대비하며 수비적으로 나섰습니다. 포백 라인과 중원 미드필더들도 수비적으로 내려왔죠. 공격 전개 시에는 뭔가 짜임새가 없었고 얼리 크로스로 우드의 머리를 노렸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상대 역습 전력이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최종 수비 라인에서 이 정교한 태클과 몸을 던지는 수비로 막아냈습니다. 원체 공격 전개의 짜임새가 투박이었던 번니지만 중앙 미드필더 그 웨스트우드의 결장 때문인지 이날 경기에서는 더 유독 더 단조로운 그런 모습이었죠. 두 팀 모두 전체적인 짜임새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번리 쪽이 조금 상황이 나아 보이는데요. 경고노적으로 결정했던 그 타코스키와 웨스트우드도 복귀를 하죠. 우드와 코르넷의 높이와 속도를 앞세운 조합도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면 뉴캐슬이 벌리를 상대로도 승리를 챙기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뉴캐슬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프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요. 사우스햄프가 주중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뒀죠. 노리치 리버풀전 연패의 그늘에선 벗어났습니다. 경기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가 쳐낸 공을 그 센터백 밴드렉이 차넣으면서 앞서갔죠. 상대가 측면 침투 거기에 맞춰진 정확한 패스 전개를 하자 좀 흔들리긴 했는데 결국 전반 동쪽골을 내줬지만 다시 한번 짧은 코너킥 전개로 아담스의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로메오와 워드프러스 조합이 상대 미들과의 힘싸움에서 좀 밀리면서 중원 장악에 실패했던 그런 경기였죠. 브라이튼이 다시 한번 무승부에 그치며 리그 9경기 무승이죠. 주중 웨스트햄 원정에서 오랜만에 좋은 경기력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갔지만 공격 전개에서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실점으로 끌려갔지만 중앙에서 측면으로 전개를 통해 상대를 공략했죠. 전반에만 부상으로 교체를 2장이나 써야 하는 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경기이기도 해요. 머페이가 최전방에서 넓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을 트로사드가 침투하는 이런 패턴도 좋았습니다. 머페이는 경기 종료 직전 오버헤드킥으로 동점골을 성공하며 오랜만에 골맛을 봤죠. 리그 8경기 만이에요. 최근에 머페이의 폼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센터백 웹스터는 아무래도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 보이네요. 사우스햄프가 레스터에게 중원 싸움에 밀리며 고전했지만 이 상대 공격이 너무 날카로웠던 만큼
수비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죠.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브라이튼이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만큼 사우샘프가 홈에서 주도권 가져가겠지만 원체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브라이튼 역시 마찬가지죠. 머페이 폼이 올라오긴 했지만 슈팅 정확도가 부정확해요. 두 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 외에는 기대가 힘들죠. 무승부 가능성이 큰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사우샘프의 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리버풀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이 주중 번리 상대로 0대0 무승부. 이 두 경기 연속 0대0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노리치, 번리 하위권 팀들 상대로 무득점 무승부 경기죠. 히메네스가 최전방에 나서고 황희찬과 트로르가 좌우 날개로 배치가 됐죠. 측면 돌파는 잘 됐는데 이 중앙으로 연결되는 크로스의 정확도가 좀 아쉬웠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밀집되자 이게 쉽사리 뚫어내지 못했죠. 네베스의 경고 누적 결정이 아쉬웠던 그런 울버햄튼이죠. 역습 상황에서 트라우레의 돌파는 좋았는데 이 마무리 패스와 마무리 슈팅이 너무 부정확했죠. 리버풀이 주중 에버턴 상대로 4대1 대승 거두면서 리그에서 3경기 연속 4득점 경기를 펼쳤죠. 거의 일방적인 우세한 경기를 했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섰지만 이 실세 없이 좌우 측면을 두드렸죠. 핸더슨의 중거리 골로 시작을 했고 살라 특유의 오른쪽 측면 돌파하는 그 왼발로 감아차는 슛, 이 골로 달아났죠. 상대 수비 미스를 가로채며 거의 50m 가까이 달려가 살라가 추가골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상대 전진 패스 한 방에 센터백 사이 공간에 뚫리면 1실점하긴 했는데 이 마팁과 반다이크가 딱 압박하러 올라오는 타이밍에 상대 패스가 역타이밍에 걸리면서 1실점 할 수밖에 없었죠. 울버햄튼이 최근 골 결정력 부재로 고전하고 있죠. 번니, 노리치 수비가 약한 팀을 상대로도 무득점 경기였습니다. 경과 포백라인과 중원의 탄탄함을 자랑하는 리버풀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은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4득점이죠. 3톱의 화려한 공격력이 아주 절정입니다. 리버풀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죠. 울버햄튼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전북과 제주의 경기인데요. 전북이 지난 주말 대구 원정에서 확실한 경기력 보이며 2대0 완승 거뒀죠. 앞선 수원FC 원정에서 보였던 허점을 바로 만회했습니다. 유재문이 수비형 미들 자리로 들어오면서 백승호와 쿠니모토의 경기 운영을 뒷받침했죠. 확실히 안정감이 생기자 백승호의 플레이도 살아났습니다. 포백 수비 라인이 그 상대 세징야 봉쇄 작전도 잘 먹혔고 이용이 복귀하면서 측면 수비도 좋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경기에 이 유재문과 김진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뭐 최철순도 있고 최영준도 있고 이승기 같은 선수도 있고 다양한 대체 자원이 있는 만큼 전북에게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주가 지난 주말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수원FC에게 1대0으로 승리했죠. 골은 경기 끝나기 직전 터졌지만 경기 내내 그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당초 이창민의 부상 결정으로 중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이동수, 김봉수, 김용욱 이런 대체 자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우재와 안현범 이 두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의 폼이 올라오면서 상대 측면 공략이 아주 잘 먹혔죠. 제르소도 시즌 막바지에 들어서 컨디션이 살아나며 매서운 돌파와 그 공격 전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규의 골 감각도 아주 건재하고 있죠. 객관적 전력에서는 전북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력으로 승부가 갈리진 않죠. 이 두 팀이 올 시즌 앞선 세 차례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죠. 제주의 짜임새 있는 수비벽 공략이 전북에게도 어려웠던 시즌이죠. 다만 이번 경기는 전북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주말 대구전에서 보였듯이 전북 경기력의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결장 선수가 있지만 워낙 스쿼드가 두터운 팀이죠. 홈에서 승리를 통해서 우승 세레머니를 하고 싶을 거예요. 전북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울산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울산이 지난 주말 수원 원정에서 정말 잘 싸우고도 아쉽게 비기며 우승 경쟁에서 살짝 밀렸죠. 마지막 경기를 무조건 승리하고 전북의 패배를 기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두재가 중원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줬고 이청용과 이동경이 중원에서 아주 공격적인 운영을 했죠. 이동준을 향한 측면 공략도 좋았습니다. 다만 운이 너무 없었죠. 이 이동경의 페널티킥 실축, 그다음에 골대 불운, 이동준의 절묘한 헤딩골에 옵사이드 판정까지 후반 교체 투입됐던 윤빛가람, 박호, 윤일록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가 굉장히 아쉬웠던 울산이죠. 대구가 지난 주말 전북전에서 완패를 당했죠. 2대0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적으로도 밀리는 경기였죠. 주중 FA컵 경기를 치르며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고 징계를 결장 중인 선수들로 인해 측면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죠. 중원에서 최근 활동량과 볼 운반을 통해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이진용도 경고 누적으로 이 마지막 경기에 나설 수가 없죠. FA컵 결승 2차전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선수들의 로테이션은 없겠지만 측면 수비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대구죠.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는 울산이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이상하게 대구에게 밀렸던 울산이지만 이번 경기는 총력전을 펼칠 거예요.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던 만큼 바코의 선발 출전 등 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죠. 대구의 측면 수비가 최근 허점이 있는 만큼 울산이 측면 공략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 할 겁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 쪽으로 기울 경기죠. 울산의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더비인데요. 수원FC가 주말 제주원정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0대 1로 패했죠. ACL 진출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박주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경기 운영을 도맡아 해주던 박주호죠. 김건웅이 올라오면서 박주호 자리에 섰지만 아무래도 노련한 운영 쪽에서는 좀 부족했죠. 중원에서 장악력이 떨어지자 공격 전개의 속도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비 라인은 전반에는 3백, 후반에는 4백으로 변화를 줘도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수원 삼성이 여름부터 시작된 경기력 부진이 드디어 회복된 모습이죠. 시즌 마지막 홈경기였던 주말 울산전에서 이 장기였던 역습 패턴이 먹히면서 울산을 괴롭혔습니다. 상대에게 피케를 내주고 골대가 막아주고 운이 따르는 그런 경기였지만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던 헨리, 민상희, 장호익 이 3백 조합도 확실히 안정감을 보였죠. 정상빈의 역습 주도도 좋았고 중원에서 김민우와 강현무기의 이 공격 전개도 스피드가 있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권창훈도 이 확실히 부상에서 회복한 폼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죠. 수원 더비가 올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팀 모두 승패, 순위나 아니면 ACL 진출 가능성이 없지만 이 자존심이 걸리는 승부죠. 그 수혜분 박초 출전 여부에 따라서 경기력이 좌우됩니다. 수원 삼성 역시 정상빈의 부상 여부에 따라서 득점력이 갈릴 것 같아요. 서로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지키려는 축구보다는 뭐 공격적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것 같네요. 수원의 승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리즈와 브렌트퍼의 경기인데요. 리즈가 주중 크리스탈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4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죠. 경기 초반부터 포슈의 공격적인 운영이 먹히며 상대를 압박했죠. 특히 하피냐와 오른쪽 풀백 댈러스가 오버래핑하면서 오른쪽 측면 공략이 아주 좋았습니다. 최전방 로버츠까지 연결이 잘 안됐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아주 빠르고 정확했죠. 수비형 미들로 나선 필립스의 압박과 수비력도 뛰어났습니다. 하피냐는 정확한 왼발 패스로 날카로운 전개 능력도 보여줬고 측면 돌파도 뛰어나죠. 확실히 리즈에서 현재 가장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경기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1대 0으로 승리했던 리즈입니다. 브렌트포드가 주중 토트넘 원정에서 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이 토트넘의 빠른 측면 공략과 뒷공간 침투에 경기 초반부터 좀 어려웠어요. 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하던 카노스의 자책골로 끌려갔죠. 상대 공격진에 패스를 주고 침투하는 이런 빠른 움직임에 수비 라인이 대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은벤모와 톤이 이 투톱을 향한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졌고 크로스 유지의 단조로운 공격밖에 안 됐죠. 원체 역습의 속도가 빠른 토트넘의 공세를 막아내기 급급했던 그런 경기였죠. 리즈의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특유의 압박 축구가 살아나면서 상대를 괴롭혔죠. 득점이 관건인데 하피냐의 최근 폼이 매우 좋은 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 브래드포드는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내용도 안 좋습니다. 번리, 노리치, 뉴캐슬 이런 약체들을 상대로도 1무 2패로 부진했죠. 브래드포드가 리즈의 압박을 벗어나기에는 좀 벅차 보이는 그런 경기죠. 리즈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맨유와 크리스탈의 경기인데요. 맨유가 주중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주말 첼시전 1대1 무승부에 이어서 상승세를 탔죠. 호날두와 페르난데스의 골이 터지며 승리를 챙겼지만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경기 초반 이 대학 골키퍼가 동료에게 밟히며 넘어져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상대 슈팅이 골문을 가르며 좀 허무한 실점을 했죠. 공격 진영에서 오랜만에 짜임새 있는 전개가 나오면서 동점골이 나왔죠. 호날두가 후반 역습에서 역전골을 터뜨렸지만 상대 슈팅이 시야에 가리면서 또 동점골을 내줬어요. 프레드가 저돌적인 돌파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호날두가 마무리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비 라인도 맥가이어가 복귀하면 괜찮았지만 넘어져 있을 때 실점하고 시야에 가린 슈팅에 또 실점하고 이 대야 골키퍼한테 운이 따르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죠. 크리스탈이 리즈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2연패 부진에 빠졌죠. 경기 초반 상대 오른쪽 라인의 공세에 휘둘리며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중원에서 상대 포시의 경기 운영을 압박하지 못하면서 휘둘렸죠. 아유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였지만 상대 레프트백 스트리크의 수비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리즈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며 제대로 빌드업하지 못했고 후반 교체 투입된 벤테케의 결정적인 헤딩 찬스가 왔지만 이 골문을 비껴갔죠. 무승부로 마칠 수 있었던 경기는 경기 막판 이 코너킥 수비 중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 내주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맨유의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공격 진영에서 짜임새 있는 전개가 펼쳐졌고 산초와 레시포드 이 측면 자원들의 폼이 살아났죠.
크리스탈은 메가스 이탈 후 확실히 중원의 짜임새가 약해진 상황이에요. 맨유 페르난데스의 경기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죠. 맨유가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 최근 맨유의 경기력도 기복이 있었던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맨유의 승, 무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노리치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주말 벌리전 취소로 인한 휴식 때문인지 아주 활기찬 경기력으로 주중 브렌트포드 상대로 2대0 완승 거뒀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후 확실히 그 레길론과 에메르손 양쪽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적극적이죠. 손흥민이 공격 키맨 역할을 했고 코너킥 상황 크로스로 상대 자책골을 유도했죠. 또 역습 상황에서 세게 골도 터뜨렸죠. 경기 주도권을 잡고 경기장을 아주 넓게 쓰면서 좌우 측면을 고르게 공략했습니다. 손흥민과 모우라의 이선 자원들의 폼이 매우 좋았고 케인도 골은 없었지만 최전방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죠. 노리치가 주중 뉴캐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죠. 노리치 입장에서는 시즌 세 번째 승리가 아주 유력한 경기였는데 놓쳤습니다. 경기 초반 8분 만에 상대 센터백이 푸키 역습을 수비하려다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죠. 좌우 측면을 공략하며 뉴캐슬의 약한 수비력을 공격했지만 9명 전원이 수비적으로 내려선 뉴캐슬 골문을 열기는 어려웠죠. 푸키를 향한 패스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후반 초반 핸드볼 파울로 PK 선제골을 내줬죠. 푸키가 박스 안에서 뜬 공을 발리슛으로 그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무승부에 그칠 수 있었죠. 주말 휴식을 취한 토트넘의 경기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매 특허인 빠른 속도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경기를 주도했죠. 특히 윙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공격 숫자를 늘리는 이 패턴을 노리치의 헐거운 수비력으로 감당하기 벅찰 것 같네요. 이 토트넘이 확실히 우세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에스턴과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에스턴 빌라의 연승이 끊겼죠. 주중 강호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이 객관적 전력 차이가 컸던 만큼 앞선 브라이튼, 크리스탈전과 마찬가지로 수비 쪽에 중점을 뒀고 전방 와킨스를 앞세운 역습 카운터를 노렸죠. 포백 라인과 3명의 미드필더들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아주 수비적으로 내려섰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아주 잘 막아내긴 했는데 중거리골과 상대의 완벽한 역습 패턴에 전반에 2실점이나 하고 말았죠. 후반 시작과 함께 코너킥 상황에서 와킨스가 멋진 골로 쫓아갔죠. 후반 중반 넘어서면서 서서히 공격 기여를 높였고 또 특히 브레인대의 패스 플레이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마무리 슈팅이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맨시티에게 패하긴 했지만 확실히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진 그런 에스턴 빌라의 경기력이었죠. 레스터가 주중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연승에는 실패했지만 이 공격 전개의 짜임새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초반 3분 만에 코너킥 상황 혼전에서 실점했지만 이 메디슨의 정교한 오른발에서 시작된 공격 전개가 좋았죠. 룩맨과 반시트 측면 침투, 거기에 맞춰진 이선에서의 빠른 패스 전개도 좋았습니다. 메디슨이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전개가 동점골로 연결됐지만 다시 한번 코너킥에 이어지는 상대 공격에 다이빙 헤딩골을 허용하고 말았죠. 두 골 모두 상대의 짧은 코너킥 전개가 실점으로 연결된 거죠. 후반 초반 메디슨이 박스 안에서 현란한 개인기로 결국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짜임새가 좋아진 에스턴입니다. 맨시티에게 패하긴 했지만 꽉 지키고 있다가 내뱉는 그 역습의 날카로움도 좋아졌죠. 브레인대의 패스 플레이도 살아나고 있고요. 레스터 상대로도 마찬가지로 수비적으로 지키다가 카운터를 칠 거예요. 레스터의 최근 경기력도 좋아졌지만 에스턴의 물오른 짜임새가 훨씬 더 우세해 보이네요. 득점력은 저조한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에스턴의 승, 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55회차 14경기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 포항의 승무, 2경기 강원의 승, 3경기 광주의 승, 4경기 웨스트햄의 무패, 5경기 뉴캐슬의 무패, 6경기 사우스햄프의 무, 7경기 울버햄튼의 패, 8경기 전북 승, 9경기 울산 승, 10경기는 수원의 승, 패, 11경기 리즈의 승, 12경기 맨유의 승무, 13경기 토트넘의 승, 14경기는 에스턴의 승무. 이상으로 55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금요일 오전 새벽에 끝난 그 토트넘과 맨유, 브렌트포드 이 경기를 보고 분석을 마무리하느냐고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56회차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